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로이터 통신입니다. 5월 5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빅스텝을 그러니까 0.5%를 올렸었던 그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선 쓴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뭐라고 했냐면 연준의 파월은 뭐냐면은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0.01%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0.75%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자이언트 스텝이요. 0.75% 포인트 인상은 금리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연준의 파월이 5월 달에 빅스텝을 하고 나서 0.5% 포인트를 올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월이. 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6월 달에 0.75를 올렸잖아요. 예? 한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한 달 후에 0.75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머쓱해졌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러고 시장과 대중은 못 믿는 거죠. 아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0.75%포인트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인상을 해버리니까 6월달 7월달 연속해서 0.75%포인트를 올렸잖아요. 그러니 연준이 스스로가 어쨌든 간에 신뢰성을 잃은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때를 놓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신뢰성을 잃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 연준이 지금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작년 말부터 연준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연준을 굳이 그러니까 변명해 주자면요.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연준이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연준에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고용하고 물가하고 그다음에 금융 안정도 해야 되는데 예? 자기 보러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게 되면은 주가도 막 폭락하잖아요. 자산시장 불안해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경기도 침체에 빠질 수 있잖아요.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푸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7월 14일 날 워싱턴 포스트 기사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기사 제목이. 그러니까 7월달 지난달 14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7월 26일, 27일에 0.75%를 올렸잖아요. 7월 하순에요. 근데 제목이 뭡니까? 시장과 가계는 신뢰를 잃어버렸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다룰 수 있다는 신뢰를 그러니까는 시장과 가계가 잃어버렸다. 더 이상 믿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네? 이런 얘기가 작년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어요. 연준이 굉장히 갈팡질팡 이렇게 가면서 보인 모습도 있고 연준이 때를 놓쳐가지고 간 것도 있고요. 지난 1년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7월 하순에 0.75%를 다시 인상을 하면서 연속해서 올리고 나서 금리 인상 속도 또 뭐장이 조절할 수 있다는 이런 뉘앙스를 또 내보냈단 말이에요. 메시지를요. 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두 번 연속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0.75씩 올리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저거거든요. 올려놓고 나서 되면 이제 좀 속도를 조절을 이런 얘기를 풍기니까는 풍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연준 너 뭐 하는 거냐 도대체가 파월 너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70년대 악몽이 떠오르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은데 쉽게 진정되지 않는데 물론 7월 달에 잠깐 꺾였지요. 6월 달보다 조금 꺾였지요. 그렇죠? 꺾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한동안 계속 높은 수준이 지속될 거라는 것을 대다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정부 당국도 연준도 다 동의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갑자기 또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것도 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좋아라 하겠지만은 금리 빠르게 인상 안 되니까 좋아라 하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이요. 예? 단기적인 고통을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장기적인 그러니까 고통을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거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봐보세요. 7월 27일 날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는 그 7월달 FOMC 회의를 끝나고 나서 이게 기사입니다. CNBC의 기사예요. 7월 27일 날.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어떻게 나왔어요? 연준에 그러니까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재구축하는, 그래가지고 파월의 마켓 부스팅 코멘트. 시장을 그러니까는 부양하는 이런 코멘트를 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중간에 보게 되면 그린 색깔로 스탁스 클로즈 하이 온 웬스데이, 수요일 날에 경제장이 주가가 올라갔다 이거예요. 왜? 파월이 어떤 힌트를 줬냐면은 연준이 그러니까 슬로우 페이스 오브 레이트 하이크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힌트를 주면서 수요일 날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는 상승했다 이겁니다.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이런 게 7월 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7월 말에 이랬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이후에 잭슨홀 미팅에서 다시 강경하게 다시 돌아선 거야.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랬다가 7월 달에 그랬다가 8월 달에 그랬다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70년 실수를 이러다가 다 또 반복이 된다. 이런 악몽들을 막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준이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금융 완화를 할 것 같은, 즉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줘가지고 인플레가 통제가 안 되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비난의 화살을 다 뒤집어 쓸 게 아닙니까? 예? 그런 이제 겁도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예? 다시 원칙으로 돌아간 거죠. 원칙. 우리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야. 예? 이거를 그러니까 달성을 할 때까지는 좌고우면하지 말자. 예?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해야 된다. 이런 강경한 태도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독일의 이번에 유럽 중앙은행의 ECB의 집행이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발언을 했잖아요. 발언했는데 같이 맞장구를 쳤죠. 유럽도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요. 네, 높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파월이 그러니까 스타프.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강경하게. 그러니까 역사가 그러니까 너무 조기에 금융을 완화하는, 통화를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역사가 그러니까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파월이 이제 이번에 메시지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ECB의 슈나벨이 이제 그러니까는 유럽 중앙은행, ECB가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집행이사 중에 하나죠. 독일 몫으로요. 슈나벨은 중앙은행들은 침체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긴축 정책을 해야만 한다. 긴축을 해야 된다. 예? 통화 긴축을 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정상화 길로 갈 수 있는, 가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이다. 예? 이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강경한 발언들이요.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 배경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금 갈 길이 먼데 지금 괜히 시장에다 잘못된 시그널을 줘가지고 오히려 연준이 요걸 바가지로 먹게 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그한 거예요. 예?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9월 달부터요. 자,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최소한 50bp라는 거 아닙니까? 시장은 지금 파월이 강경하게 입장이 전환되면서 75bp, 자이언트 스텝이 다시 한번 오는 게 아니냐. 연준이 지금 금리가 2.5란 말이에요. 상당 구간이요. 2.5%란 말이에요. 2.5면은 0.5씩 3번만 하더라도 4%란 얘기고, 하여간 올해 연말까지나 하여간 4%까지는 가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갑자기 쫙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한 4%까지는 가야 된다. 예? 올해 연말까지. 지금 3번 남았거든요. 9월달, 11월달, 12월달 3번 남았거든요. 3번 남았는데 4%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최소한 4%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9월달부터 많은 사람들이 금리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러는데 지난 6월달부터 그동안에 돈 풀린 걸 회수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푼 거를 양적 완화라고 한다면은
돈을 다시 이제 회수하는 것을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찍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채권들을 사들여가지고 돈을 풀었는데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을 하는 거죠. 매각을 해가지고 돈을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6월달부터 8월달까지 3달 동안에는요 매달 475억 달러씩 47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되는 겁니까요? 예? 여기다 곱하기 그러니까 1,300원 하게 되면은 대충 값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하게 되면 뭡니까 수백조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여간 근데 이거를 9월 달부터는 2배로 늘리는 거예요. 950억 달러로요. 950억 달러 2배로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통화량 회수는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은 자기들이 공급했던 통화량들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돈을 풀어가지고 채권을 매입한 것을 다시 팔아가지고 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2배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9월달부터는 다시 그러니까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꽁꽁 얼어붙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가기 전에 금융통화위원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잭슨홀 미팅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0.25만 올렸잖아요. 한국은행은요. 한국은행이 귀싸대기 맞은 거예요. 네? 귀싸대기 맞은 거야. 지금 한국은행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똑같지만은 이제 봐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7월 달에 0.25 차였었어요. 미국이 0.25 앞이었었죠. 그런데 9월 달 되게 되면은 최소한 0.5 차이로 벌어지는 겁니다.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 간에. 7월 달까지만 해도 0.25 차였었는데 9월 달은 최소한 0.5 혹은 많으면 0.75까지도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게 되면은 최소 1%포인트에서 1.25%포인트 격차로 확대된다는 말이에요. 이 격차가 확대되게 되면요. 한국은행 감당 못합니다. 환율 이거 감당 못해요. 예? 그럼 한국은행도 금리를 빠르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요? 우리나라 자산시장, 자산 이 가계부채 파산은 지금 째깍째깍 시한폭탄처럼 시간이 문제지. 제가 뉴스공장 나가서 그랬잖아요. 올해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이 3%까지만 3%까지 올리게 되면 연준하고도 한 1%포인트 차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올려도 작년 1년 동안에 가계가 벌어들여서 쓸 수 있는 소득, 그게 가처분 소득이라 하죠. 그것의 한 60%가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1년 동안 번 소득의 60%는 이자로 다 나가는 겁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부자들은 안 나가죠. 근데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이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은 많지 않잖아요. 특히요. 벌어들인 소득보다 이자 비용이 더 커진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득보다 이자 비용이 더 이제 그러니까는 앞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 증가보다. 그런데 어떻게 견뎌요?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원유 가격이 지금 그러니까 한 90달러 밑으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90달러 이후로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90달러 원유 가격이 좀 약간 떨어지니까 저기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좀 검토를 하고 한댔다. 유가 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수준을 그러니까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그러니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그러니까는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표로 봤을 때는. 특히 천연가스 올겨울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거죠. 천연가스는 그러니까는 신고점을 지금 그러니까 갱신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임금 증가율도 물론 물가 상승률보다 인플레이션보다 낮지만은 미국의 임금 증가율도 이게 중간임금을 기준으로 한 증가율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는. 그렇죠?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은 뭐냐면 상품 가격에다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그러니까는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이 그러니까는 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그러니까 빨리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니까는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강경 발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주거비용, 렌트 비용이요. 임대료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주거비용이. 이게 미국의 주거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러니까 가라앉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를 해부를 해봤어요. 해부를 해봤습니다. 자, 2022년 5월달하고 2022년 6월달, 2022년 7월달 세 개를 비교한 거예요. 비교해봤는데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요? 2022년 5월달, 올해 5월달에 8.6%를 기록했었어요. 6월달에 9.1을 기록했죠. 7월달에 8.5로 약간 꺾였죠. 전체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은요, 인플레이율은요. 그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all item이라는 이겁니다. 전체 모든 품목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평균 가격 변화율로 해가지고요. 근데 여전히 8% 중반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식량은 계속 오히려 증가하고 있잖아요. 10.1, 10.4, 10.9로요. 그렇죠? 식량 가격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지 뭐냐면 에너지 가격, 가솔린 가격이 최근에 그러니까는 100달러 넘었던 게 90달러, 혹은 한때 9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좀 이제 그러니까는 물가 상승률을 좀 이제 떨어뜨리는데 좀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내처럴가스, 천연가스는 미국만 하더라도 천연가스도 그러니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는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미국의 물가를 6월, 7월 달에 좀 떨어뜨리는데 기여를 한 거예요. 석유하고 가스가. 그런데 소위 말해서 석유하고 이 에너지 가격, 식량 가격들을 뺀 물가를 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핵심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은 예를 들면 에너지라든가 식품 가격들은 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물가 지수를 봐요. 그게 뭐냐면 맨 오른쪽에 이제 그러니까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입니다. 식량과 에너지 가격을 뺀 나머지 물가, 그걸 여전히 봐보세요. 5.9잖아요. 7월달보다 안 떨어졌잖아요. 6월달보다 안 떨어졌잖아요. 중앙은행은 이 물가를 본다고요. 그 다음 밑에 봐보세요. 이제 공산품들 같은 경우에요. 공산품들 보면 new vehicles, 신차죠. 신차량 가격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신차량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 서비스 부분들,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주거비용, 이런 것들은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혼재가 되고 있지만은 주로 에너지 가격 기준으로 조금 가격이 떨어졌을 뿐,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품목별로 보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도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 내에 끝날 이게 인플레이율이 뚝 떨어질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이 강경하게 입장이 변화된 이유입니다. 괜히 잘못된 그러니까는 이 시그널을 줬다가, 시장에 시그널을 줬다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욕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는 우려해가지고 원칙주의자로 돌아간 겁니다. 원칙주의자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상황입니다. 지난주 이제 잭슨홀 이제 미팅에서의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뭐냐면은 올해 그러니까요. 아무리 적게 올려도 3.5고요. 저는 아무리 최소한 4.0이라고 봐요.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요. 그런데 4.0이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내년 초에는 그러니까 4.25에서 4.5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소가 4.25예요. 내년 초에요. 내년에 1월달, 2월달 연속 이제 그러니까는
연준의 이 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 FOMC 회의가 있을 텐데, 1월달, 2월달에요. 예? 두 차례 더 0.25씩만 올려더라도 올해 말에 4.0까지 가게 되면 4.5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금리에서, 자, 인플레율이 만약에 그러니까 서서히 떨어져가지고 하더라도 내년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5% 이상, 4 내지 5% 이상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이러한 지금 전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2%를 목표로 한다며. 예? 그러면 이 4.25에서 4.5%를 4.25%에서 4.5%를 내년 내내 유지. 아니면 그 이상 또 금리를 더 제가 볼 때 올리기 힘들 것 같은데 하여간 4.25에서 4.5를 우리가 내년 내내 유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사실상 초금융 완화. 제가 그랬죠. 이지머니 시대. 값싸게 그러니까 이 값싼 저금리를 공급했던 돈이요. 그러니까요. 이런 시대에 사실 종언을 의미하는 거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페드 푸드, 연준이 그러니까 돈을 투입하는, 예?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투입을 해 찍어내가지고 투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경제를 관리해야 하는데 이런 시대가 사실상 끝나는 걸 의미한다 이겁니다. 이거는요. 예? 이건 그걸 끝나는 걸 의미한다 이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4.25에서 4.5%를 미국 경제가 견딜 수가 있는 체력이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올 시다입니다. 아니올 시다예요. 미국 경제 이 금리 감당 못합니다. 그렇다면요 결국은 남아있는 부분은 미국 기업들의 활발한 혁신이에요. 혁신. 새로운 혁신이요. 새로운 혁신인데 사실 미국 기업의 혁신의 상징이 애플 모델이잖아요.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얘기했죠. 애플 모델이 지금 그러니까는 아이폰 모델 이후에 정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정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 이상 동안에 미국의 혁신은 사실상 정체하고 있습니다. 정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리는 굉장히 4.5까지 끌어올린다? 이걸 받아줄 수 있겠는가? 어렵다 이거죠.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경제가 받아줄 수 없을 때 다시 금리를 내려? 이것도 아니올 시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로이터 통신의 8월 27일. 그러니까 이 뭡니까요? 잭슨홀 미팅하고 난 스탠지에 간 건데 연준에 그러니까는 메스터라는 그러니까 그 지역 연준인데 클리블랜드의 연준 의장입니다. 클리블랜드에 있는 연준에 메스터가 뭐냐면은 4% 이상을 그러니까 4%가 넘어갈 걸로 그러니까 보인다. 파월이 그러니까는 이 잭슨홀 미팅에서 말한 걸 보니까는 4%가 넘어설 것 같다. 이게 지금 전망이에요. 이 전망.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슨 말을 했냐면요. 같은 날에 또 뭐라고 했냐면 야후 파이낸스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Fed needs to raise rate to 4%. 4%까지만 올리고 지금 파월은 지금 4% 이상까지 올릴 것 같은데 4%까지만 올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요? 지역 연준들은 대개가 뭐냐면요. 은행들의 관점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관점에 지배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미국의 월가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요. 연준의 그러니까 이 금리 목표치가 우려스러운 거예요, 월가는요. 예? 그래서 파월 발언 나오고 나서 주가가 대폭락했잖아요.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떨어지고 대폭락을 했잖아요. 그게 두려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요. 두려움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4% 이상 올릴 것 같은데 한 4%에서 멈추고 그냥 그걸로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당분간은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져도 좀 인플레이션이 아주 천천히 떨어지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그냥 기우제 지내는 겁니다. 기우제. 지금 제일 큰 변수는 뭐냐면요, 바이든이 자기 임기 내에
중국을 제압하는 거예요. 중국을 제압하는 겁니다. 중국 변수가 남았어요. 지금 올해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충돌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은데, 예? 세계 경제 재앙입니다. 재앙. 이코노미스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요? 중국하고 미국이 그러니까 충돌하게 되면은 미국 그러니까 그 월마트 이 물건 상품들 진열해 놓은 진열대에 물건들이 텅 빌 것이다. 그리고 유럽은 그러니까는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의약품까지도 굉장히 난리가 날 것이다. 공급이 안 돼가지고. 중국은 러시아하고 또 틀리잖아요. 중국이 세계에서 이 교역하는 상품들 중에서 15%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15%를요. 전 세계에 거래되는 교역하는 상품 중에 15%가 중국 상품이에요. 예? 이 충격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자, 이거 봐보세요.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에 금리를 쫙 제로금리까지 내렸었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요. 2018년 12월달 연말에 2.5%가 쭉 올립니다. 2015년 연말에 한 번 올리고 2016년에 두 번 올리고 해가지고 2018년 연말까지 2.5%가 올렸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이제 이게 4% 이상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2.5%까지 올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요? 2019년도에 3번 다시 내렸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하기 전에. 왜 그렇습니까요? 월가가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거든. 좀비 기업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이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하기 전이잖아요. 그 전에 이미 3번을 내렸다니까요. 네? 내렸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쫙 이제 다시 제로금리까지 내린 거죠. 3월 달에요. 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는 최고가 2.5%였었어요. 최고가. 그것도 한 6개월뿐이 못 가고 다시 그러니까 끌어내렸었어요. 이게 미국의 경제 체력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의 경제 체력입니다. 근데 미국 경제 체력이 2018년이 되게 경제가 좋았을 때입니다. 이때보다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자, 1990년 이후에요. 이후부터 해가지고 금융위기 전까지 한번 봐봅시다. 금융위기 전까지 199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30년 전부터 해서 보면 1990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한 20년간 보게 되면요. 4%가 넘었던 시기가 딱 두 차례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 후반. 이 90년대 후반이 뭐냐면요. 인터넷이 보급된 게 94년이고요. 94년이고, 야후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94년이에요. 94년, 95년 이때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가지고 90대 후반에 소위 이것을 신경제라고 이렇게 불렸던 시기. 예? 그린스펀 같은 경우가 이거 신경제라고. 그래서 미국 상무성에서도 신경제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이 신경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 IT 부분의 투자, 혁신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도 증가하고 성장률도 높아지고 되게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면 물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지고 실업도 줄어들고 소위 말해서 골디락스 경제. 그러니까 골디락스라는 이 우화가 있잖아요. 동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경제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당시에 소위 말해서 IT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위 90년대 후반에 닷컴 사업 모델들이 90년대 후반에 등장하잖아요. 제가 과거에 얘기했듯이 이게 2000년대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이런 혁신이 일어났을 때 혁신이 그때 4% 이상까지 올라갔었어요. 4 내지 6%까지 이렇게 형성됐었어요. 금리가. 그리고
2000년대 언제 그랬냐면요.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난 다음에 2001년도에 닷컴 버블이 꺼졌잖아요. 그렇죠? 꺼지고 난 다음에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죠. 2003년도 6월 달에 1%까지 내리죠. 일본은 이미 그 당시에 제로금리였었고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 세계 1, 2 경제가 초저금리 시대를 열어가지고 전 세계의 유동성이 엄청 공급되죠. 이때가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 때죠. 그 결과가 주택가격의 급등이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주택가격이 엄청 오르고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엄청 공격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막 핫뜨거 하면서 막 그냥 올라갈 때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 7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올리기 시작하죠. 5.25%까지. 5.25%까지. 5.25%니까 한 17번이니까 이렇게 올려요. 계속 올리죠. 1%에 있던 것을 4.25%포인트나 올리죠. 그래가지고 2006년도부터 4%가 넘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주택가격, 주택시장에 연체율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연체율이. 돈 빌려서 주택을 매입했었던 서브프라임, 신용도가 낮은 이런 등급부터 이 빌린 대출금을 못 갚아가 연체율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2008년부터 아닙니다. 금융위기요. 주택시장의 조정은 2006년도부터 생깁니다. 2005년 말경에 거의 정점을 찍고요. 2006년도부터 이게 좀 이제 이 조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사실상 금융위기는 진행됐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한 1년 전부터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는 이게 걱정돼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해 가지고 물론 인플레도 약간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주요 요인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겁게 과열되다 보니까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 쓰는 이자 비용이 많이 부담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주택 구매의 이 부담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최근처럼요, 우리나라. 그러면 주택 시장이 좀 식지요. 그래가지고 이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었는데 이때는요.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90년대만이 유일하게 경제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금리를 4% 이상 올렸던 유일한 시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유일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냐면 IT 인터넷 혁명이 미국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이랬던 시기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혁신이 제가 한 10년 넘게 혁신이 실종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2007년도 아이폰 나오고 난 이후에 소위 2010년 전후에 인공지능 혁명 한 2012, 13년부터 정체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90년대 인플레를 추입해 보세요. 90년대 후반에 약간 올라갔었죠. 한 3%까지요. 근데 그 인플레율 때문에 올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는 경제 체력이 받아줬던 거야. 90년대 초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인플레율이요. 90년대 후반하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러니까는 금리를 올렸던 거예요.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체력이 뒷받침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2000년대예요. 2000년대 금융위기 때 인플레율이 조금 올라갔지만은 금융위기 직전에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주택시장이 뜨거워서 올린 거예요. 금리를요. 그 당시에는요. 주택시장이 뜨거워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리해야 될 얘기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국의 경제 체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미국은 70년대가 굉장히 우리가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디스멀 에라죠. 굉장히 우울한 시대였었죠. 70년대 초에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쫓겨나오다시피 철수하고 70년대 말에는 이란에서 중동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팔레비 왕정이 친미 정권이었잖아요. 친미 왕정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뒤집어지죠.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호메니 용이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하는 중미의 니카라과라는 국가에서
산디니스타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반미 정권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는 굉장히 미국이 우울했던 시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 70년대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대인플레이션 시기라고 해요. 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복지도 후퇴하고 막 이럴 때였었단 말이에요. 70년대 성장률이 근데 연평균 3.3%였었습니다. 연평균 3.3%였었어요. 그런데 80년대가 제가 80년대부터 지금 얘기하는데 80년대가 연평균 3.2%입니다. 70년대보다 더 떨어진 거야. 80년대가 레이건이 집권한 시기. 레이건을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 경제를 다시 스트롱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장률이 이렇습니다. 80년대 성장률이요. 70년대보다 오히려 낮아요. 예? 자, 80년대 미국의 그러니까는 이자율을 금리를 올렸던 시기가 70년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금리도 거의 한 20%까지 올렸다가 이제 쭉 떨어뜨리잖아요. 침체가 오면서요. 예? 그래서 이게 금리가 쭉 내려가잖아요. 내려갔다가 두 번 올려요. 두 번요. 80년대. 82년부터 84년 한 2년 동안 잠깐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말에 잠깐 또 올립니다. 잠깐 또 올렸었어요. 자, 이때 올렸던 이유가 금리가 80년대 두 차례 이렇게 올렸었단 말이에요. 네? 올렸었는데 자, 미국 경제가요.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73년 때까지가 미국 경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기입니다.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생산성 증가율이요. 뭐 노동이나 자본을 많이 투입해도 증가하지만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생산성 증가, 똑같은 노동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질적인 우리가 성장인 거잖아요. 이게 한 연평균 2.8%였었어요. 2.8%요.